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부 평의를 거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꽃하고 여기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예, 하시죠. 이거는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추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 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그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정부 장관에게 그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 그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생각입니다.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임금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잠깐 네네. 잠깐만요. 네. 혹시 갑제 2호층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그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범건이 위치 추적이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범건은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차장한테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비화포는 무음으로 늘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긴 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 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오호룡 씨에 대한 임명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듣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 그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그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그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이런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뭐 한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뭐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뭐 1조로 해서 뭐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국무회의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죠. 네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심판정 증인신문과 오늘 국정원장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저걸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정원장이 그 홍장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저한테 처음 한 것이 12월 5일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첫 마디가 혹시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님께 비화폰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물으셨고요. 제가 아니 홍장원이가 저한테 왜 전화를 하죠? 그러고 일단 비화폰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화폰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16시 00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비화폰 소리가 거의 무음이고 약간의 진동만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대통령한테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이제 그때 비로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국정원 간부의 그 해임 건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주례 보고를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원장의 그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 이거를 미리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관찰을 좀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후임자 얘기가 그 다음날 있었을 것을 원장님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그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장원 1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국정원장한테 많이 눈밖에 나가 있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저녁 한 8시경쯤 경찰 저 삼청도 안가를 다녀와서 좀 있다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분명히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 보고를 못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확인을 한 것이고, 왜 제가 전화를 했냐면 통상 국무회의에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아마 우리 부속실장한테는 뭐 저도 전화하고 국방장관도 전화하고 긴급히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속실에서도 전부 보안 손님으로 모시는 거로 해가지고 전화를 여기저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다 연락하라고 아마 부속실에다가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장이 해외 미국 출장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때 우리가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8시 반경에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원장님 미국 안 계셨어요? 하니까 내일 출발합니다 라면서 아마 그 뒤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국정원장께 전화한 거는 계엄 국무회의니까 국정원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 중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문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원장 부재 중이신데 원 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취중이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신데 라는 얘기를 제대로, 원래는 답을 이렇게 해야죠. 원장님 아직 서울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원장이 부재 중인 줄 알았는데 8시 반에 강의고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국무위원들 와서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제가 아마 원장님한테도 원장님 부재 중인 줄 알고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차관이나 또는 뭐 기조실장 이런 사람한테 부득이하게 전화를 하게 될 때는 나중에 반드시 장관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용건에 전화를 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아까 전화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생각해 보니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환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저는 아까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김규원 원장 있고 안보실장 있을 때부터 계속 국정원이 유관 정보기관인 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홍 장관에게 제가 전화를 밤 10시 넘어서 이제 11시 다 돼서 전화했다고 나온다는데, 제일 첫 마디가 이겁니다. 원장이 계신데 왜 내가 원장 부재 중에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 계신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육사 선후배 차원에서 방첩사 지원을 좀 잘 해줘라. 대공수사권은 없지만 국가안보조사국을 대신 만들어 놨으니 간첩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 있는 여기를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제가 국정원장한테 전화한 거는 미국 출장 못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홍 장관에게 좀 전에 전화했습니다. 아마 홍 장관도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를 원장님한테 아마 할 겁니다. 이런 대화를 제가 한 거로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도 자기가 홍 장관에게 무슨 책 잡힐 일이 있었으면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못했을 거라고 한 것처럼, 저 역시도 홍 장관과 제가 부적절한 뭐가 있었다면 즉시 원장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세요라고 제가 못했을 것이고요. 기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12월 6일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해임 안건이, 재가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날 제가 우리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 비상계엄의 과정,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 가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실 필요 없고 자기가 오겠다고 관저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대표가 온다니까 한동훈 대표 보는 앞에서 홍 장관에 대한 해임 재가를 결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무슨 12월 6일 날 아침에 그런 기사가 났고 제가 홍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막 기사가 나서 그런 오해가 생기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 장관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누다가 가기 전에 제가 제가 하는 데 가서 한동훈 대표 가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쨌든 홍 장관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 한번 한 거 가지고 원장도 여당 의원하고 전화하는데 야당 의원하고 그런 정도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엊그제 지금 안보실장이죠. 신원식 전 국방장관 증언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녁을 총선 전에 먹은 기억은 저도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국정원장과 방첩사령관은 계급은 중장이지만 중요한 국가정보기관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주 1회나 2주에 한 번씩 방첩사령관, 옛날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방첩사령관의 직보를 받고 정례 보고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과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의 상사인 방첩사령관은 국방장관 직할입니다. 그래서 전용 모임을 만들었고 경호처장은 외부 인사라든지 또는 무슨 뭐 경제관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 만찬 자리 할 때는 경호처장은 배석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내부 인사 또는 뭐 군이나 정보 관계자 할 때는 경호처장도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날 아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 대사로 보내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는데 무슨 런종섭이니 하면서 정말 본인도 아주 뭐 인격 그 모욕을 당하고 사직까지 했고 결국은 어떤 고위직의 저 활동이 부족해가지고 호주 호위함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한호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해져서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가서 일어서 앉아 하면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면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느냐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벌어진 상황이라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충분히 얘기를 못했지만 신원식 장관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에서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응징하고 손 좋지 않은 거는 좋지만 그것이 더 확전되지는 않게 하라는 얘기를 늘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 국무회의 가지고 많은 뭐 좀 논란이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대통령실에 온 거, 제가 전화한 거, 또 국방부 장관도 전화하고, 또 먼저 온 사람이 전화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부속실장이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연락되는 분들을 좀 빨리 하는데, 그래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국방부, 외교부, 또 행안부, 또 무슨 법무부 이런 데에는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끝나고 바로 오라는 취지에서 좀 다른 위원들보다 일찍 도착을 한 것이지 이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마치고 나서 만약에 정식 국무회의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은 왜 오며 국정원장은 거기에 왜 왔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국무회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슨 어디 뒷다리 잡는 그런 얘기들을 소추인 측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제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질문 과정 중에 보면은 홍장훈 1차장이 뭐 저하고 여러 차례 술도 먹고 뭐 그거는 여기 국정원장도 와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행정부처의 어느 차관급 공무원을 데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전역하면서 반주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원장이 홍장훈 1차장을 데리고 해외 관련 업무, 아마 제 순방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나, 아니면은 어디 무슨 대사관 개설 문제 아니었나 싶은데 보고가 늦어지고 보고가 계속 밀리고 국정원 보고가 제일 뒤로 가게 되면은 저녁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차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같이 저녁을 하고 시간이 늦어서 술도 한 잔 곁들여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밖에다가는 그거 한 번 하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나온 얘기와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해 주셔서.